자, 안녕하십니까. 스누틈에서 동양사, 서양사 담당하고 있는 이종길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리스 독립전쟁을 중심으로 19세기 이제 독립전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리스 독립전쟁하고 그리고 연장선에 발칸반도에 있었던 크림전쟁, 그리고 러시아 투르크 전쟁 이렇게 묶어서 하나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독립전쟁하고 독일 독립전쟁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보시면 이제 민족주의 파벌이 이제 생기는 거죠. 어디나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이제 권력 싸움은 벌어지는 거고 그 권력 싸움에서 이제 파벌이 뭐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뭐 필연적인 겁니다. 그죠? 자, 거기서 파나리오트파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서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스 독립전쟁 과정에서. 그래서 파나리오트파는 그리스 정교의 즉 이제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파나리오트파는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도서판의 섬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에게 항구의 섬 출신의 상인들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돌아가자는 문화적인 형태의 이제 민족주의 성격이 강했다. 이쪽은 이제 상인과 문화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정도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수인분들은 뭐 이걸 뭐 반드시 암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 있다라고 일단 듣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개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자, 파나리오토파에 이제 란티라는 사람, 입실란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몰타가 아니고 몰다비아입니다. 예, 언제 우리 저기 나중에 그 왈라키아하고 합쳐져 이제 루마리아 되는 그 지역, 예,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이죠. 위쪽 한참 더 위쪽이죠. 북동쪽 위쪽 지역이죠. 오스만에 대한 반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래서 모리아에서 농민 봉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무함마드 알리라는 인물이죠. 무함마드 19세기 전기에 이제 그 나폴레옹이 저기 이제 이집트 원정한 이후에 이 지역의 지배자에 대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상 이제 이집트의 총독이 되는 거고 이 이집트 총독이었던 이제 무함마드 알리가 물론 당연히 이 무함마드 알리는 스스로 이제 자치를 하고 싶어 하고 독립국을 지향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아직까지는 오스만의 술탄의 이제 지배를 받으니까 이 술탄의 지배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제 그 그리스 독립전쟁을 이제 격파로 가는 거죠. 예, 부수로 가는 건데 초기에는 뭐 이 무함마드 알리에 의해서 그리스 독립전 폐색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특히 뭐 해군 같은 데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타를 받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신성 동맹 체제가 이제 해체되어 가는 거죠. 그 유명한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러시아가 이제 19세기 전기에 있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는데 요 과정에서 분열이 되는 거죠. 러시아가 지중해주의 유럽을 판단해서 정교회가 그리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부터 이제 흔들리고 여기에 이제 영국도 이제 참여하는 거, 영국도 이제 지원하면서 그래서 그리스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그리스하고 오스만이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에 누가 하고 자 러시아 그리고 영국 나중에 여기 이제 프랑스도 붙습니다. 프랑스까지 이렇게 한 편이 되어서 싸움에 붙는 거 요게 이제 그리스 독립전쟁이고 이 과정에 또 중요한 게 있죠. 그죠? 그 유명한 친그리스위원회 기억하셔야죠. 친그리스위원회. 그 유명한 이제 낭만주의와 관련된 바이런, 셀리, 들루크로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쟁을 이제 그리스인들의 자유와의 투쟁 그리고 오스만에 대한 압제에 대한 저항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이제 몰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메테리는 반대했지만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연합함대가 나바리노에서 뭐 전투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나바리노에서 오스만과 이집트의 함대를 격파하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독립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자, 독립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조약으로 오스만이 그리스의 독립 인정하면서 완전히 독립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런던 의정서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리스 독립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건 못지않게 중요한 조약이 있습니다. 런던 의정서도 중요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조약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후 역사 전개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아드리아노폴리스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오스만하고 러시아 사이 맺은 조약인데 결국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는 이제 그리스가 자신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요 그리스 지역으로 진출, 다시 말하면 지중해 지역으로 진출하고 싶었던 러시아가 같은 그리스 정교 국가인 그리스를 지원하면서 전쟁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이 지역에서 상당 이권을 확보하는데 첫 번째 이권이 흑해에 대한 자유항해권을 확보하는 거죠.
확보하는 것이고, 자, 그리스를 비롯한 두 번째 이제 여기, 자, 세르비아, 왈라키아, 몰다비아들이 자치권, 독립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세르비아, 왈라키아, 몰다비아가 자치권을 가진 거고, 이 그리스의 자치권은 이제 결국 그로부터 이제 몇 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조약에 의해서 독립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 요 흑해 자유항해권 다시 또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세르비아, 왈라키아, 몰다비아, 요 세르비아, 왈라키아하고 몰다비아가 연합해서 합쳐서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루마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들어두시고, 자, 크림 전쟁은 자 보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크림 전쟁은 자 러시아가 남쪽 지방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오스만이 반발하는 거고, 요 평소에 러시아에 이제 남아정지 실했었던 자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뭐 남아 정책보다는 이제 지중해 진출하는 게 싫은 거죠. 러시아가 도는 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접적 관련 없지만 이탈리아 나중에 통일에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국과 프랑스의 우호적인 그 호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르데냐가 여기 참여하는 거죠. 사르데냐 카부르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큰 전쟁이 터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은 근본적 배경은 남진을 모색하고 있었던 중동 지역에서 경제 이해관계 수용하려는 요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동의 경제 이해를 소화하려는 영국과 프랑스, 다시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의 대립이 이제 근본적 대립의 배경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러시아가 내려오려면 오스만을 지나가야 되니까 오스만과 이제 전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직접적 사건의 스타트는 이렇습니다. 자, 팔레스타인의 성지 관할권이 프랑스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 즉 사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기독교와 관련된 성지 관리권은 러시아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게 어디로 넘어간다? 프랑스,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 3세한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돌려달라. 특권적 지위를 가지게 되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스만이 거부하면서 직접적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직접적 전쟁의 배경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전개 과정은 뭐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오스만 제국의 선전포고를 하고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흑해에 진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정도고,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바스토폴 전투. 이건 중요하죠. 크림반도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발칸 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흑해가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 여기에 이제 세바스토폴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잠깐 이제 그냥 넘겨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조금 보여야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지를 먼저 잠깐 볼까요? 요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발칸 크림반도고요. 여기가 크림반도, 여기가 크림반도고, 요 크림반도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세바스토폴이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쪽에 보시겠지만 이 루마니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엔 여기가 이제 몰다비아하고 어디였다? 몰다비아와 왈라키아 지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잠깐 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파리 조약. 조약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전쟁에 누가 졌습니까? 세바스토폴 전투 패배해서 러시아가 졌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자, 아까 아드리아노 폴리스 조약.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아드리아노 폴리스 조약에서 러시아가 흑해지어야 되는 자유항해권을 확보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자, 여기 보면, 자, 흑해 지역의 군항 설치와 군항의 항해가 금지되고 자유롭게 항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흑해의 중립화 나타나면서 오히려 다뉴브강이 이제 자유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뉴브강. 그러니까 앞에서는 요 세 가지, 같은 다 묶어 세 가지. 요거는 이제 아드리아노폴리스 조약이 이제 사실상 없어졌다, 폐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핀란드만의, 요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야 돼요. 핀란드만의 아랜드 섬이라는 게 이제 비무장화 되는데, 요 경우는 핀란드만이 어디 있는 거죠? 북쪽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이렇게 해서 글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이제 유트란트 반도, 즉 덴마크,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요쪽 핀란드 요쪽 지역에 이제 아랜드 섬을 비무장했다는 이야기는 필요한 경우에 영국과 프랑스 이 섬을 발파하면 어디를 공격할 수 있다?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러시아는
몰다비아와 왈라키아를 포기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전에 아드리아노폴리스 조약에서도 봤듯이 다시 한번 보세요. 봤듯이 왈라키아하고 몰다비아가 자치권을 확보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 왈라키아하고 몰다비아를 자치권이 아니라 독립국가, 즉 루마니아로 만들어서 이들을 독립국가로 만들고 싶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공국이 합쳐집니다. 합쳐지어서 이제 루마니아가 되는데 그 전에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몰다비아와 왈라키아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스만 제국의 영토와 독립은 보존하겠다. 이 뭐 이빠른 소리죠. 큰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흑해 지역에 이제 중립화 혹은 이제 비무장화 추진한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몰다비아 왈라키아를 러시아가 포기한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오스만 제국의 영토 보존을 인정해줬다. 이 정도 내용만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러투 전쟁에서는 이제 그 크림 전쟁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 오스만이, 투르크가 이제 오스만 아닙니까? 오스만과의 싸움에 누가 있냐? 러시아가 이기죠. 뭐 오스만 제국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겼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산스테파노 조약이 체결됩니다. 예, 콘스탄토 외곽에 있는 산스테파노에서 체결한 조약인데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고 루마니아가 독립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불가리아가 자치권을 승인받는다. 뭐 발칸만 진출한다는 건 요 의미하고 같은 거니까 특별하게 구분하지 마세요. 뭐 외우면 좋지만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자, 문제는 여기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반발한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개념 수업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왜 오스트리아는 반발하냐?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기 있는데 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얘들이.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렇게 나가면 옛날 여기 이제 만만해서 또 오스트리아 저기 이탈리아도 좀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통일한 상태죠. 여기 이 시기 기준으로 하면 여기도 나가기 그렇고 위쪽은 독일이 있으니까 못 나가고 이쪽은 러시아가 있으니까 못 나가고 이쪽은 프랑스에서 못 나가죠. 그냥 제일 만만해지고 일단 요 발칸반도로 나가야 돼. 근데 지금 발칸반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몬테네그로 그다음 루마니아가 독립을 하고 여기 불가리아가 아직 독립 못했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확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를린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즉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가 찾아가서 비스마르크한테 부탁을 해서 1878년에 베를린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 영토들은 이제 축소하게 됩니다. 그죠? 이건 옛날 제도였고, 이거 좀 이따 보시면 비교해 보면 됩니다. 좀 이따 비교해 보시면 여기 이제 산스테파노 조약 이후에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세르비아도 자치, 몬테네그로도 자치, 루마니아도 자치, 그리고 불가리아가 이제 자치권 대공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베를린에서 그냥 얘들의 땅들이 다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제일 중요한 게 오세아는 보스니아 헤르체 요 지역, 오스리아 여기 봤었죠, 여기죠. 이거 보시면 여기에 보스니아 헤르체 있죠. 여기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키프러스 로도스 옆에 여기 뭐 좀 더 가면 여기 이제 키프러스 있으면 여기 키프러스 섬을 이제 획득한다는 거. 이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자, 그러니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이제 자, 형식적으로는 누굴 지배받냐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지만 사실상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결국 1908년에 오스트리아가 이 지역을 병합하면서 이게 1차 대전에 직접적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독립하고 세르비아도 독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 불가리아 이렇게 돼 있고 몬테네그로도 독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은 요렇게 이제 영토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탈리아 통일전쟁 보십니다.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 이제 뭐, 이제 카보르 가리발디 이런 이야기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신 이야기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콜롬비아르 미락을 기억해야 된다. 예. 프랑스의 누구하고? 예. 사르데니아의 카보르하고. 사르데니아 카보르 혹은 카보르. 네, 카보르 합시다. 카보르를 하니까. 카보르와 나폴레옹 3세 체결해서, 좀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약속받는 걸 조건으로 니스하고 사보이를
프랑스에 넘기겠던 거고. 자, 오스트리아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마젠타와 솔페리노. 외우면 좋긴 한데, 뭐 반드시 암기할 정도의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젠타와 솔페리노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 누가? 프랑스하고, 예, 사르디아 연합군이. 자, 그러자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들, 이거 뭐야? 네, 이거 아닌데. 예, 예, 고양이를 이제 호랑이로 키우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안 된다, 안 되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빌라크랑카 밀약을 체결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철수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오히려 좀 이따 지도 보면 알겠지만 토스카나, 파르마, 모데나 공국 이런 이제 모데나 공국 이런 지역이 이제 이탈리아 이제 중부 이탈리아 통합이 됩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지도 보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결과 임마누엘 2세가 이탈리아 국왕으로 즉위하고, 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 중에, 자, 누가? 이탈리아 왕국은 프로이센과 공수동맹을 맺어서 프로이센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어디를 한다? 1866년에 베네치아를 병합했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 중에 로마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1870년에 교황령도 변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가진 지역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트리에스테, 그리고 트렌티노, 그리고 아드리아 해안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미회복된 이탈리아로 남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굉장히 뭐 자세한 지도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유명한 이제 니스하고 사보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유명한 이제, 자, 니스하고 요걸로 합시다. 바꿔서. 자, 조금 이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예, 보라색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니스하고, 지금도 유럽에서 뭐 가장 멋있는 이제 도시이고 지역이 휴양도시라고 지역이라 하죠. 그러니까 니스하고 사보이를 프랑스한테 넘깁니다. 뭐? 플롱비에르 미랴. 플롱비에르 미랴. 당연히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사르데냐 혹은 피에몬테 사르데냐. 뭐 사르데냐. 여기도 사르데냐. 요건 이제 프랑스령 코르시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마젠타하고, 여기 마젠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솔페리노였죠. 솔페리노에서 승리했고, 했는데, 나폴레옹 3세가 여기 있는 빌라 프랑카에서 오스트리아 조약을 체결하고 그냥 철수해버렸다. 자, 그러자 여기 있었던,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자, 파르마, 모데나, 뭐, 이제 토스카나, 이런 지방들이 왕창, 야, 우리 같은 이탈리아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이제 사실상 이제 하나의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860년에 사르디아 출신이면서 동시에 이제 청년 이탈리아 활동했었던 카보루가 군대를 몰고 여기서 이렇게 의용대를 끌고 가서 남부 지역을 이렇게 또 점령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가 남아있었다? 여기 교황령 남아있고, 그죠? 교황령 남아있고, 여기 이제 베네치아 남아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베네치아 남아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1866년에 이제 이탈리아 왕국이 프로이센과 공수동맹을 맺어서 그때 이제 베네치아 지역을 확보하고, 그리고 1870년, 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사이에 여기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 군대가 철수하자 여기도 이제 병합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이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 트렌틴하고 티롤 여기 나오죠. 네, 트렌트 요 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게 이제 미수복 땅으로 남게 있고, 요쪽이 달마티아 요쪽 지역, 요 달마티아 해안 지역도 미수복 지역이 된다라는 거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 통일 전쟁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슐레스비 홀스타인, 지도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슐레스비 홀스타인이 이제 당시 덴마크의 지배를 받고 덴마크 영토 안에 있는 거죠. 덴마크 안에 영토에 있었는데 슐레스비와 홀슈타인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덴마크에서 민족주의 열풍이 불어지면서 이 지역을 직접 병합, 직접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독일인들이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 제안해서 프로이센이 실로이스를 점령하고 오스트리아는 홀슈타인 밑에 아래 좀 더 보시면 설명하겠죠. 이렇게 이제 덴마크에서 요 밑에 아래쪽이 이제 홀슈타인, 위쪽이 이제 슐레스비입니다. 저희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분할 점령하게 됐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에 프로이센이 홀슈타인을 점령하자
여기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전쟁에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자, 여기서 전투 하나만 봐둡시다. 퀘니그레트 전투 혹은 사도와 전투에서 프로이센이 압승을 거두면서, 자, 프라하 조약 이름까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좋지만, 프라하 조약에서 슐레스 홀슈타인이 이제 독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제가 수업 시에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개념 수업할 때도 여러 말씀드렸지만, 요 당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전쟁, 독일 통일 전쟁,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당시 이제 국왕이었던 빌헬름 1세는 상당히 거부했는데, 왜냐면 같은 이제 독일이 전쟁하는 게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이들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독일이 통일전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했으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결국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될 거니까, 오세아를 이제 적으로 남겨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배상금도 아주 가볍게 하고, 그리고 이제 슐레스 홀스타인 정도를 점령할 정도에서 최대한 이제 같은 게르만족이었던 오세아의 이제 자존심을 세워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할 게 이제 북독일 연방, 반드시 암기해 두시죠. 1867년에 북독일 연방이 결성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자, 프랑스의 전쟁은 이제 뭐 엠스 전부 사건은 워낙 잘한 사건이니까 제가 뭐 자세히 설명 필요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 에스파냐에서 어떻게 했죠? 에스파냐에 새로운 국왕이 선출되는데, 왕이 이제 그 새로운 국왕 후보 중에 하나가 호헨졸레는 왕가, 즉 빌헤름 1세의 친척과 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죠. 그 인물이 만약에 에스파냐의 왕이 된다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니까 이걸 항일해서 이제 그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당시 빌헤름 1세가 이제 엠스라고 하는 온천에, 엠스 온천으로 유명한 거, 이 지역에 이제 휴양을 가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프랑스 대사 찾아가서 이걸 이제 문서화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고, 여기에 이제 비스마르크가 개입해서 문구를 약간 이제 수정하고 장난 좀 치면서 양쪽을 이제 전쟁도로 끌어들이게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전투가 있죠. 세당 전투는 기억합시다. 뭐 고등학생도 알고 있는 전투니까, 세당 혹은 스당 전투에서 나폴레옹 3세가 포로에서 프로이센이 승리되는 거죠. 이 결과 이제 프랑크푸르트 조약이죠. 이 조약 이름이 있습니다. 이 조약이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의해서 알자스하고 로렌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자스 로렌을 확보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이제 그 제2제국, 이게 제2제정, 나폴레옹 3세 제2제정이 무능하게 실패하는 것 반발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코뮌이 1871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아래쪽이 여기가 이제 홀슈타인입니다. 아래쪽이 이제 홀슈타인이고요. 위쪽이 뭐였다? 위쪽이 이제 슐레스비죠. 위쪽이 슐레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이 슐레스비를 점령하고, 여기 밑에서는 오스트리아가 홀슈타인을 점령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제 비스마르크가 끌어들인 거죠. 사실 여기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진행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사도와 전투가 있죠. 어디 갔냐? 이게 사도와 전투가, 여기 있죠. 사도와. 이거 사도와 전투. 퀘니그리츠 전투. 요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는 여기 보면 스당 있죠. 거의 룩셈부르크 바로 옆에 스당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뭐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알자스 로렌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뭐 여러분이 잘 하실 거예요. 여기 알자스, 여기 로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9세기 이제 유럽 주요 국가들의 통일 전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